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명령을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대규모 인력 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섰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부터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헬로윈 데이를 즐기려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참사 현장엔 이번 사고를 애도하고 아픔을 함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험난해졌습니다.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반드시 꺾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16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화물연대 측은 반헌법적인 조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이 강경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협상을 하더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결정되었지만 발동 요건과 그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린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업무 개시 명령은 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조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조사와 함께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도 시작됐는데 정부는 2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사를 찾았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운송 거부자를 특정하고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배차 지시한 그런 관련 서류라든가 위스타크 계약서 이런 것도 파악을 했고요. 운송 거부 기간 전후에서 물동량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파악 중에 있고요.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분야 운수 종사자 2,700여 명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70에서 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령서 송달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우선 해당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차 송달에 실패하면 반송되고 이후 다시 2차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와 동시에 운송사에 발주를 넣어서 운송사 연락을 받은 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면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로 특정해 송달을 진행합니다. 위과정을 통해서도 전달을 못하면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로 대신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이 모두 이뤄지려면 최대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달을 거부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따로 방침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을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0여 명이 엿새째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이곳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에 이어 지도부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비판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에 단호하게 저항하고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양대 노총도 연계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국을 경고하며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쟁에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린 만큼 비상체제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무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전국 철도 노조 등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를 상대로는 3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송달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14년, 2020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의료법이나 화물자동차법이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은 유사합니다. 종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함께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배치됩니다.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화물연대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 현장 피해가 크다고 보고 시멘트 운송 차량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서 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신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이든 문자, 제3자 송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 여기에 대해서 전달하면 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이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송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운송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그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작업이 멈춘 지 오래고 일부 주유소에선 휘발유가 동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공사 현장은 한산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20% 정도인데 지난주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바닥 털을 다지는 대체 공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면
전체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구리가 공급이 안 되면 현장은 스톱이 되게 돼 있잖아요. 전국 900여 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가량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하루 만에 이처럼 레미콘 타설 작업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산업계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유 공장 앞엔 기름을 실어 날라야 할 정유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이 경찰 호송을 받아 군이나 철도 등 비상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유차 운송이 막히면서 휘발유 품귀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일부 주유소엔 휘발유 재고가 소진돼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비축해둔 물량이 바닥나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재고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 같고요. 대다수 주유소들이 다음 주부터면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동차 업체는 차량 탁송이 중단돼 일일 기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도로 운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멘트 이외에도 철강, 자동차 분야 등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노조 간 협상 타결이 길어질수록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물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50명 이상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폴리스라인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은 뜸했고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고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벌어진 참사로 무려 1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지난 11일 참사 2주 만에 해제되면서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발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이곳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만 이어질 뿐입니다. 참사 골목 한쪽 벽면엔 고인과 유족들의 평안을 비는 추모의 글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것도 뭐 애들하고 다시는 이런 데를 이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비좁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경사져 있습니다. 골목 구조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 세계 음식거리와 이태원역 1번 출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르내리려는 인파가 맞물리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골목을 더 비좁게 만든 건 해밀턴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툭 튀어나와 길에 연결돼 있던 불법 테라스는 참사 뒤에야 철거돼 지금은 용접 흔적만 남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미리 철거하고 또 참사 당일 골목에서 일방 통행을 실시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사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혜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혜영 구청장은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이른바 1차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특수본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가 의미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불참 카드를 검토하며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에 들어가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분명히 묻기로 하되 예산 정국을 감안해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부터 꺼내든 건 합의 파기라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불과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은 이러려면 국정조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보다 더 강경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 대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 본격 실시라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날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안도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회가 정부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논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새해 예산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 부수 법안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등 민생과 밀접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경제 3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틀째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역시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삭감했던 예산들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은 빼고 오로지 삭감만 한 수정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찾기에 몰두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여야가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법 만드는 국회가 법 안 지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이 화물 운송 사업자하고 이제 차주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제 전혀 응할 뜻이 없고 지금 양측이 이제 강대강으로 좀 치달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 이제 1차 교섭이 있었는데 이번 주 또 2차 교섭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게 과연 절충이 가능할지 양측이 점점 더 이제 대치 상황으로 가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명분도 없고 또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될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그 화물연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걸 안전임금제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화물 운송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임금이 좀 낮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화물연대 쪽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임금을 높여보자. 특정 시멘트 또
컨테이너 이런 그 특정한 그 운송업체만 그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임금을 올려줘 보면은 그러면 그 저기 사고가 줄어드는지 해보자. 3년 동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시 이제 해보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이 분야별로 어떤 데는 30%, 40%, 50%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3년 동안에 사고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주장한 대로 사고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까?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임금을 원위치로 돌리고 다른 원인이 그럼 뭐냐면 딴 걸 찾아봐야 되는데 거꾸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걸 갖다가 아주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또 분야도 그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했던 걸 갖다가 2군데 분야 했던 걸 갖다가 5군데로 늘려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럼 처음에 그 운임 때문에 사고 원인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니까 운임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게 많이 안 맞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 요구를 하고 그걸 안 들어주니까 파업을 하고 파업하는 방법도 국가 경제에 또는 그 산업계에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물류를 다 완전히 이렇게 스톱시키겠다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다른 그 노동자들의 조업을 갖다가 방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산업계 누적 그 피해가 지금 몇백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가만두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화물연대나 민노총이 주장하는 추구하는 대로 전국의 물류가 스톱되고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그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조치는 당연한 거고 화물연대가 빨리 이런 명분도 없고 불법적인 그 파업을 중단하는 거 이외 그만이 저는 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3년 동안의 이제 통계를 보면은 예. 이 안전운임제를 실행해서 이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이제 그런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운임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운임을 올려달라고 그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구자분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좀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해외는 이게 한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연구한 사례들이 쌓여 있는데 그분들 해외 연구자 말에 따르면은 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단기간 그 연구 결과로는 실증하기가 좀 어렵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해외에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좀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는 없을까요? 그건 다른 데서도 임금 많이 올려주면 좋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박해가지고 그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짐을 많이 적정 양보다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과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인과관계에 성립될 수도 있는데 화물연대가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발표한 통계도 보면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임금을 올려주면서 과적이 좀 줄었고 운행 속도도 줄었다. 천천히 갔다고 하는데도 결과는 사고는 더 늘었단 말입니다.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많이 받고 싶다는 거는 뭐 꼭 안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노동자나 다 그 희망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 사업자 또는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또 올려주는 거고 안전 문제가는 다른 데 원인이 있다면 그건 딴 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연계시켜가지고 사실상 이건 트릭을 쓰는 거죠. 앞뒤 안 맞은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전운임제의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애초에 또 질문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 양측이 이제 강대강으로 이렇게 대치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이제 이 물류 차질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그 문제점이 더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1차 교섭에 보면 물론 화물연대 측이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국토부 차관이 들어와서 자신의 이제 재량이나 권한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다 그냥 교섭이 끝나버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자초한 문제고 정부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어렵고 유가가 급등하고 하면서 이제 수출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 물류 과정에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존권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지난 6월 달에 이미 한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때 정부가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때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2번째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원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 문제 등등 해서요.
국회가 원구성이 되는 대로 국회에다가 지난 3년간 성과를 한번 보고하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평가를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교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약속을 두 가지를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 협박하는 형태를 계속 보였거든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금방 국토부가 재량이 없다 이랬는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이게 재난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회의 주재자가 누구였냐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과 동시에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정부가 했던 약속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 국민들이 아픈 데가 있으면은 만나서 일단 말을 들어보고 또 자신들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경과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너무 뭐 억지를 쓴다든지 과다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국민들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고 불가피하다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애초부터 이건 딱 결론을 정해놓고 아주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공안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저는 이 지난 6월 달 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약속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들하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정부가 생각할 때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도 그때 정부가 약속한 대로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 그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면 된다. 근데 정부는 이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불법이니까 업무 복귀하라. 이렇게 지금 이 법적인 근거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도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의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조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을 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6월 달에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도 늘 마찬가지고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야 간에도 합의를 하고 나면 그 합의한 근거가 이행이 되었느냐 아니냐 누가 먼저 어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몽둥이를 먼저 든다. 이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오히려 확대되고 정말로 이 어려운 민생 조건에서 이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제 두 번째 질문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방금 전 화면에도 운수사업법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시작됩니다. 이게 다소 좀 그 추상적 표현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애초에 이제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지난 6월에 이제 봉합을 할 때는 갈등을 봉합할 때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그리고 이 적용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할 거라는 전제로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봉합을 한 셈이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거의 양측 간에 이제 조율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게 정당한 사유라는 그 표현이 이 적법하게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이 좀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화물연대 측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상황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그 케이스에 해당하느냐 하는 거하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앵커님 말씀 중에도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명확한 표현이냐 하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라는
법적 용어는 웬만한 법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웬만한 법안에 정당한 사유라는 게 그냥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문제가 있었다면은 아마 법적으로 문제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그 화물연대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뭐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지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건 이제 결정 내려질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그 현재 있는 실정법 조항인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안 되죠. 명분 없는 겁니다. 앞부분에 말씀 쭉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건 좀 그렇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난 그 반년 가까이 정부 측과 어떤 그 구체적인 이런 쟁점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는 뭐 정부가 봐주려고 하더라도 상식에 돌아가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안전 문제라는 이슈가 이 3년 동안의 검증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은 안전 사고 화물 운송차 사고가 나는 원인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는 다른 쪽으로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운임이 좀 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노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송업체들하고 그 교섭해가지고 운송업체들이 동의를 해주면은 운임을 좀 더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연대 주장처럼 운임이 좀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운임이 부족해서 제 물건을 많이 싣게 되고 빨리 달리게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하면 일정 운임을 올려주면은 그때면 사고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 벌다가 운임 올려줘서 700만 원 벌었을 때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실으면은 또 조금 더 달리면은 그 올라간 운임만큼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니까 그때 욕심을 안 부려야 되는 것인데 한탕만 더 뛰면은 이제 운임도 많이 올랐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뛰면 조금만 더 실으면 훨씬 더 많이 벌겠네 해버리면 이게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담보가 되느냐? 운임을 요만큼 올려주면 여기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건 담보가 되느냐? 사람 욕심이 그게 되느냐? 그게 저는 의심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운임 문제는 운임 문제대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걸 엮어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재량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사용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논의하자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장을 당연히 그 국토부 장관께서, 원희룡 장관께서 나서서 했어야 되는 대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아까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화물연대를 비난하고 법적인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발표를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서 달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그동안 못 만나서 죄송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좀 유예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대화에 나서야 될 주체가 뻔뻔하게 그지없게 자기가 약속한 거는 전혀 모르쇠로 하고 그냥 법을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저런 모습이, 저는 과연 이게 민주정부가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 정부라는 건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은 최소한 지키든가 아니면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의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부 당국자, 정책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안전 전문가들하고 또 화물연대 측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동안에 3년 동안 운임을 이만큼 두 사업 영역에서 올려줬는데 그거를 더 계속 연장이 아니고 아예 영구화해달라는 거고, 영구화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영역을 더 확대해달라는 거거든요. 운임은 정부가 부담한 게 아닙니다. 운임 올려준 거는 그 시멘트 업계라든지 컨테이너 업계 운송 차주들이 올려준 겁니다. 3년 동안 올려서 그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겁니다. 또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건, 다른 분야로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그 분야의 사업업주들이 그걸 감당할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부한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안전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이 문제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와 우리 화물연대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어떤 그 기본권 차원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최저임금 차원의 어떤 소득을 좀 주장하고 계신데 아까 이제 월 뭐 몇백만 원을 이제 벌 수 있다라든가 뭐 어떤 수치도 잠깐 인용해 주셨습니다만 그건 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사실 예를 들은 겁니다. 예, 이 업주마다 분야별마다 이제 조금씩 소득은 다른 것 같고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제 이제 월별 수입 내용은 좀 다르다는 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2020년부터 1월 1일이거든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이 안전운임제 법을 더 유예할 거냐, 즉 연장을 해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우리 국회에다가 이 법을 2년 내지는 3년 더 시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줘서 실제로 연장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정부가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약속도 안 지키면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만 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사실 정부의 저런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화에 나서고 두 번째로 국회에다가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지난 2년 동안의 실시 성과와 데이터를 즉시 보고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순서다. 그러고 나서 정말 부당하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때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사법 처리를 하시든지 공권력을 사용하시든지 그거는 정부가 그때 가서 하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운임문제 협의하려면 저는 화물연대도 운송 차주 수입 내역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냥 500, 700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제 감각으로는 아주 낮추어서 그냥 이야기한 거고. 네. 각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보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한 달에 그 사람도 뭐 과적하고 막 그냥 과속했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 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휘발유 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생계비에 허덕여 가지고 운임을 올려달라는 건지 더 벌고 싶어서 올려달라는 건지 그래서 그걸 안전 문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연대 소속 차주 이제 운송 차주들의 수입도 저는 그 기본 어느 정도 수입인데 진짜 생계에 허덕이는 수준이냐 아니면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냐 그것도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 소득이 어떻고 거기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처음에 장만하는데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다 이제 산정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뭐 한 15시간, 16시간 운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좀 실증적으로 좀 더 이 공감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숫자를 이제 같이 이제 따져보면서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도 좀 그렇습니다. 통해서 지금은 협상과 토의가 필요한 때지. 지금은 저렇게 정부가 공권력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몽둥이를 들 때가 아닙니다. 사실 민생은 늘 어려운 것이어서 그래서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국회와 함께 법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행안부 장관을 내세워서 저렇게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의심마저 들 정도니까요. 정부가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나서서 협의하고 토론할 때지 지금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막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 거듭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화물연대가 스톱하면서 컨테이너가 스톱하니까 그 부두의 하역 노동자들이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 시멘트가 스톱하니까 건설 현장의 일당 노동,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감이 없어 놀아버려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약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계 곳곳에서 이 부수적인 피해가 이제 계속 좀 쌓여가고 있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둘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양측이 어쨌든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뭐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송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실효성이 있게 잘 전달이 되고 집행이 될 것인가 이것도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쟁점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논란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좀 토론이 좀 심도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여부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력 1,500여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하라며 오히려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본교섭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달 초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불과 19일 만에 명령이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어려워지자 안전대책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영을 재개한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시멘트 회사 7곳이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들여오는 주요 거점역인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지난 5일 이곳에서 코레일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를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작업 중지 명령을 갑작스레 해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해제하려면 현장 안전을 개선해서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 측은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한 건 다른 사고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올해 일어난 철도 노동자 산재 사고만 보더라도 차량관리원이 사망한 대전 차량사업소에선 4개월 만에 조건부로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됐고 중랑역은 시설관리원이 숨진 뒤 넉 달 동안 노사 협의를 수차례 거친 끝에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오봉역보다 한 달가량 먼저 설비원 사망 사고를 겪은 정발산역에선 관련 작업이 아직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현장 안전을 개선했다고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어려워지자 무리해 오봉역을 재가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근무 형태만 살짝 바꿔놓는 식의 졸속 안전대책을 내놓고서 섣불리 운행 재개에 나섰다고 비판합니다. 그 시멘트를 수도권에 실어 나르기 위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개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와 코레일 등이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철도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양 삼는다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총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관련 수사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외교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던 재작년 9월 서 전 실장이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을 정하고
정부기관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숨진 다음 날 안보실이 개최한 관계장관 회의 이후 국방부가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정황도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장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안 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란 겁니다. 또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듯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국민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서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검토 방향도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입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됐는데 이번 영장에 관련 혐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실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면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역할을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주 전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인터뷰에선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으로 연일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안 하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압박도 곁들였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안 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영내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국위에 배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에 단일 대우로 대응하지 못해 효과가 없었다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타이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화상면담을 거론하며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맞춤형으로 정부가 협력을 다해줄 생각이라고 밝혔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한국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과 단독 인터뷰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했는데 당분간 언론사 개별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초 북한이 오늘을 계기로 무력 도발을 재개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별다른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당초 지난 2017년이었죠. 예. 북한이 이 화성 15형
발사하면서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었는데 정확히 오늘이 이제 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고 이른바 이제 꺾어지는 해 0이나 5로 끝나는 이런 그런 이제 기념일을 굉장히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별다른 무력 도발은 없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관영 매체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핵무력 완성 5주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노동신문에서 간접적으로 일면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런 뭐 대대적인 행사나 또 대대적인 이벤트는 없었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 고강도의 도발과 무력 시위를 했어요. 9월부터 계속해서 NLL 넘어서 미사일도 쏘고 또 마지막으로 18일 날에 화성 17형까지 쐈거든요. 네. 그리고 완전 대성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피로감이 있을 거고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부의 식량 위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경제난도 심하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핵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조금 자부심도 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할 거 다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성 17형 18일 발사하는 걸 가름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 말씀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를 하고 특히 ICBM도 발사하고 그럴 경우엔 굉장히 많은 돈, 자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냉소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예, 뭐 전원이긴 합니다만 첩보긴 합니다만 네. 과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지금 식량 가격이 지금 가을 추수가 끝났거든요. 네. 그럼 대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근데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 수입을 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생고가 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런 프로파간다가 이제 호소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화성 17형을 이제 발사를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과시할 건 어느 정도 과시를 했다. 더 이상의 정치적 이벤트라든가 무력 도발을 당분간은 취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주년을 맞이해서도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이해서도 별다른 이제 이 움직임은 없었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화성 17형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이게 상당히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개발에 참여했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보면은 최종 시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대성공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출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북한의 이제 화성 17형 그리고 ICBM 발사 어느 정도 기술적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거리 발사체 같은 경우는 대기권을 안 넘어가거나 넘어가도 바로 넘어갔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진입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ICBM 같은 경우는 이 대기권 밖으로 올려놓은 그러니까 대기권 1000km 이상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단분리가 다 되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후추진체라고 하는 그것도 엔진입니다. 액체 엔진. 이것도 무게가 1톤 정도 나가거든요. 여기 탄두를 달고 자세를 제어하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단분리하고 올라가는 것만 했지 나머지는 시험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사 차량에 지금 영웅 칭호를 했는데 지금 저 차량은 321호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진을 찍은 거 보면 322호입니다. 그러면은 321호를 배경으로 미사일을 싣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분명히 기념 차량은 다른 날 찍었거든요. 근데 321호가 아니라 22호에 미사일을 실었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금년 3월 24일 날 발사한 장면이 그대로 나올 때 그때 화염에 의해서 차량이 손상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321호 차량을 동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322호를 다른 당시에 끌어다 놓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본체 자체도 지금 불안전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시험 발사는 해본 적도 없고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검증도 안 됐고 발사 차량도 불안전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영웅 칭호까지 줬다는 얘기는 지금 실전 배치가 거의 어려운 상황에 실전 배치를 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에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보기에도 이제 주 박사님 해석으로는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발사를 통해서 뭔가를 과시하려면은 상당한 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시간도 예. 필요하고 그 기술은 단기간에 확보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도 지금 계속 고각 발사거든요. 예. 이걸 벗어난 정상각도 발사는 해본 적이 없고 예. 각도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 나머지 후반부 작업이 보다 고난도의 기술인데 그건 시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요소에서 시험을 하려면 여러 번 더 쏴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했죠. 비난의 수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통상 북한이 이런 그 성명을 발표할 때는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른바 이제 말폭탄이라고 하죠. 이 말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는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추가적인 무력 도발을 또 예고하는 복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경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김여정이나 북한 당국자의 담화가 나온 다음에 바로 무력 도발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요. 예.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컸던 게 2020년 6월에 김여정이 나오고 바로 개성공단 연락선 폭발을 했죠.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말폭탄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부터 지금 주고받기식으로 계속 강대강 국면의 대치 국면을 이어오는데 지금 북한이 기초 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할 거 다 했거든요. 띄울 수도 없는 비행기도 100대, 200대 띄운 적이 있고 근데 화성 17형까지 쐈거든요. 그럼 남은 건 핵실험인데 그 카드는 쉽게 쓰기는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김여정이 나와서 고강도의 담화, 말폭탄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고요. 다만 지금 북한으로서도 추가적인 고강도의 무력 도발을 하기에는 지금 명분도 신뢰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북미 비협상,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남한 정부의 태도 변화. 근데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김여정이 말폭탄을 식에 담화를 냈을 개연성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적어도 당분간은 연말까지 한미의 고강도 군사적인 선대응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또 화성 10정도 싹 완전 대성공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이 수위 조절을 할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압박하면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무력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공동 대응은 한미일 국제사회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가 지금 이제 거의 식물인간 상태니까요. 중국과 예. 러시아가 안 움직이니까 하면 결국 이제 나토, 한미일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럼 사실상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별로 없어요. 이미 최강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을 통한 뭐 추가적인 금융 제재라든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금융 건 제재도 없습니까? 거의 다 막혀 있어요. 예. 남는 건 이제 해상 봉쇄 정도인데 그거는 전쟁 직전당이니까 어렵고요. 그럼 이제 남는 건 이제 사이버. 북한이 지금 외화를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뭉칫돈을 예. 지금 해킹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이버 제재에 대해서 한미 또 한국 단독 지금 그 나토까지도 지금 협력을 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제재가 만일 강경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북한이 상당히 아플 거다. 네. 그러나 나머지 실효적인 제재의 그 수단은 많지 않다. 다만 상징적이죠. 협력 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협력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미국도 한국도 중국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 중국은 이제 미국과 대립전선에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영향력이 특히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면 자기들의 길을 가지 중국 때문에 자기들의 전략적 판단을 유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이 원하지도 않고 중국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건 이미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중국의 역할은 이미 육자회담이 무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이제 역할론을 강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진핑 주석에게 또 전달을 할 거라고 예고가 됐었습니다만
거의 구수주대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의 수위도 좀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직전에 나왔습니다만 양안 관계 문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미국의 입장에 상당 부분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을 둔 외교 안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조금 전에 북한의 이제 해킹 그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럼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력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럼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자, 이런 문제인데요. 뭐 암호화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과거에 대북제대 이전에 외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게 석탄, 철광석, 수산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노동자. 근데 이게 다 대북제대로 다 막혔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뭉칫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나머지도 뭐 수출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암호화폐 해킹은 규모가 크거든요. 예. 금년에도 상반기에도 최대 한 6억 달러가 넘는 해킹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이제 거의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었고 예. 지난해에도 4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북한의 해킹 능력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중국이나 여타 동남아시아 지역에 나와 있는 걸 추정이 되는데 에이전트들이 그럼 그 금액을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외화가 고갈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언덕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해킹 쪽이거든요. 지금 한미 당국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제 공조가 이루어졌죠. 예. 근데 사이버 특성상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조밀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아픈 게 될 거고요. 김여정이 욕설에 가까운 담화를 낸 것도 바로 우리의 독자 제재를 걸고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북한도 아픈 부분이 되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ICBM 대량 살상 무기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을 개발한 이 과학자들과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본인의 이제 딸과 함께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해외 언론들의 그리고 이 국내 언론에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공개하는 자리에 자신의 가족, 딸을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이제 미성년자인 그 딸, 최고 지도자의 딸을 뭐 자녀를 이렇게 미성년자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지금까지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 가계의 후계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건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설이 많죠. 후계와 관련이 있다, 없다. 네. 일단은 김정은 본인도 그렇고 북한 매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또 화성 17형 발사는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후대를 상징하는 이 김주애로 추정된 인물을 데리고 나온 건지 예. 아니면 이제 후계로 가는 건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갈렸는데 두 번째 또 나오니까 이제 후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좀 더 몇 번 더 패턴이 반복되면 이제 좀 더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는 지금 3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추정이죠. 예. 확인된 건 저 친구 김주애로 확인된. 왜냐하면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에 안아봤다고 말했으니까요. 주애라고. 그러니까 저 친구 하나인 거고 아들이 2016년생이 있다, 2017년생이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지금 추정입니다. 예. 만일에 정말로 후대라면은 좀 더 어린이 2017년생이면은 지금 6, 7살이거든요. 예. 저 같으면 만일에 후대라면 그 막내를 데리고 나왔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일에 후계라면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둘째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이번에 이제 저 사진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 이제 저 사진 아니죠. 저 화면은 지금 안 잡힙니다만 이 배경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김주애 저 사진이 20여 장 정도 사진이 나왔는데 노동신문에 거기에 모두 김주애가 들어있어요. 예. 첫 번째는 몇 장만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 밑에 충성 맹세문이 있는데 거기에 오로지 백두혈통에게만 충성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존귀와 신이라는 새로운 형용사. 북한의 최고 주자한테는 다 형용사가 붙거든요. 예. 위대한은 김일성, 김정일만 붙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은 경애하는. 그리고 리설주 여사는 존경하는 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사랑하는이었는데 지금은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건 후계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정은 가계의 우상화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네. 김정은 리설주에 이어서 이제 자녀까지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복장과 모습을 좀 참고해서 본떠서 이제 이 대외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 지금 둘째 딸로 이제 보이는 그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부인 리설주하고 상당히 좀 닮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런 것도 좀 어떤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화 작업 일환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예. 첫 번째 노동신문에 등장했을 때는 엄마하고 같이 나왔고, 예. 근데 지금은 엄마가 안 나왔어요. 20회장 사진에 리설주 여사는 사진이 한 장도 없고, 네. 모두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저 사진처럼 저렇게 다닙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딸에 집중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런 모습을 연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와도 서희활동 시작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월드컵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조규성 선수가 가나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득점력을 증명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K리그 득점왕이라는 실력까지 갖춘 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규성 선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절묘한 위치 선정과 날카로운 헤딩 능력을 지닌 조규성. 190cm에 가까운 장신임에도 빠른 주력과 정확한 슈팅력으로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만난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3분 만에 헤딩으로 2골을 몰아치며 세계 무대에도 통하는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한 골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한국 선수 최초 월드컵 본선 멀티골이라는 새 기록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이제 워낙에 검증받았던 국내 타겟형 공격수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K리그에 또 득점왕이었고 네. 이번 시즌이죠. 이번 시즌에. 예. 그래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K리그의 득점왕이 왜 내가 돼야 되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새롭게 대표팀 스타로 자리매김한 조규성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한 조규성의 SNS 팔로워 수는 가나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조규성이 SNS에 가장 최근 올린 게시물에는 3만 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 절반 가까이는 조규성이 누군지 궁금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댓글입니다. 외신들도 조규성의 활약을 전했는데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아닌 조규성이 있었다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조규성의 첫 번째 헤딩골을 놓은 이강인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간 지 1분 만에 도움을 기록했는데 2골 차로 뒤지고 있던 경기에서 번뜩이는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도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다음 달 3일 16강 진출을 결정지을 포르투갈전에서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조규성과 이강인이 또다시 맹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가나전 석패로 1무 1패를 기록한 우리 대표팀 16강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도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계산에 앞서 무조건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잡아야만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가나에 이어 조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멀티골을 뽑아낸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에 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는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겨야 한다는 것. 그러나 만약 가나가 우루과이마저 꺾는다면 벤투호는 승리한다고 해도 그대로 탈락입니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에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긴다면 우리와 승점이 같아지는데 골 득실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같은 골 차이로 이기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갑니다. H조 2위가 되면 16강에서 G조 1위가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은 16강 안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산투스 감독은 한국전에서 최선을 다해 조 1위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6강을) 향한 벤투호의 마지막 도전은 우리 시간으로 3일 0시에 펼쳐집니다. YTN 이재은입니다. 일과 가족 관계 그리고 여가 생활. 여러분은 이 중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세대별로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우선 기성세대인 4, 5, 60대는 가족 관계가 1순위로 나타났고 1위 그 다음 여가 생활은 세 번째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이 꼭 필요하고 그런 뒤에 여유가 있으면 여가 생활을 즐길 거라는 기성세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얘기 잠시 들어볼까요? 여가나 가정을 제대로 꾸리려면은 내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했으면 합니다.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가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한 만큼의 또 보상으로 내가 또 쉼이 필요하잖아요. 30대는 가족 관계가 우선이라고 답하면서도 2순위로는 여가를 꼽았는데요. 4, 5, 60대와는 달리 일보다는 여가 생활이 중요한 가치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20대는 아예 1순위로 여가 생활을 꼽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해야 가족과의 생활도 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아하고 콘서트 다니며 공연 같은 것도 즐겨보고 그런 거에서 금액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게 뭔가 아깝다는 아우 전혀요. 그러려고 돈도 버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약간 삶의 질을 잘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가 생활을 함으로써 약간 서로 약간 개인적인 시간도 주어지다 보면은 더 가족 관계도 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MZ세대는 여가와 취미가 희생된다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응답도 10대 다음으로 높았는데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만큼 일 자체가 좋아서 한다는 질문에도 MZ세대가 윗세대보다 부정 답변이 더 많았고 또 일에서 찾는 성취감이나 보람 등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승진이나 월급 인상처럼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처럼 언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즐기면서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특정 세대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과 고용 불안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